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무려 33년 만에 소환된 살인의 추억.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 DNA가 이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형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세계 100대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또 온 예. 국민의 기억에서 사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네네네. 그렇죠. 이 33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또 수사를 했던 전직 형사시죠. 전직 형사 입장에서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다르죠. 물론 이 사건은 국민 절대 다수의 가슴 속에도 한이 맺힌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 수사의 어떤 오점 같은 거, 오욕 같은 거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래도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아직까지는 용의자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감격스럽다 할까 이제 그런 정도죠. 특히나 아마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거기에서 전담 수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느끼는 감회가 좀 다릅니다. 예. 그 당시에 수사팀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하승균 네. 지금 퇴직하셨죠. 네네. 총경 그 당시 이제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하시던 우리 선배님이 계셨죠. 예. 네, 두 분이 말씀 나누시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예, 감격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소식을 접하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분들이 진짜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부터도 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그 하승균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예, 그 선배님 이제 한 푸르셨습니다 하고 전화 드렸더니 울컥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둘이서 좀 울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예. 담당했던 경찰 입장에서 보면 아까 오점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이게 평생 이 미제 사건일 경우에는 평생 이게 가슴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가 자신이 맡았던 어떤 그 중요한 사건,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거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하고 이제 옷을 벗게 되면 그게 평생 동안 어떤 빚진 마음 같은 거, 채무감 같은 거 느끼고요. 그리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을 해결 못하고 나오면 실패한 형사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늘 하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후배 경찰들이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증거물도 지금까지 잘 보존 상태가 좋게 보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후배들이 진짜 자랑스럽고요. 어찌됐건 선배들이 그 능력이 미진하고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결국 우리 후배들이 나서서 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죠. 사실 그 증거물 같은 경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미제 사건을 전부 다 그 증거물로 잘 보존하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과학수사기법 또 이런 게 발전하면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존 조치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이 됐고 수사 대상에만 오른 사람이 2만 1,000명 가까이 된다. 근데 검거를 못했어요. 근데 당시의 수사력과 과학 수사 능력과 지금의 수사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당시에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형사로서 그 수사를 할 때 어떤 한계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뭐 과학 수사가 당연히 뭐 지문이나 족적 정도가 과학 수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뭐 지금처럼 뭐 DNA라든지 이런 뭐 이 과학적인 수사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고 현장 보존 문제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진짜 그때 그 수사는 아주 뭐 거의 원시적인 수사였다. 오로지 그냥 발로 뛰고 탐문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냥 아주 기초적인 수사에 머물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등식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 원한 관계, 치정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뭐 이 정도로 딱 틀을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쇄살인일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전혀 그 당시에는 또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찰들 머릿속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용의자로 예. 용의자죠. 그러니까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이모 씨. 당시에 예, 예. 수사선상에 올랐었던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수사선상에 전혀 오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뭐 얼마 전에 그 확인된 바에 따르면 거기가 그 사람 본적지였고 거기서 아마 거주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주민등록 등재가 안 됐던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하승균 형사님 같은 경우에 15개 면에 있는 그 뭐 25세 이상 정도의 뭐 20세 이상 정도의 성인들 사진을 전부 다 형사들이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비디오로 그 현장을 목격했던 7차 사건 때 그 버스 기사 강 씨 또 네. 안내하던 엄양한테 보도록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확인을 못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연관 관계는 그 당시에 그 이 씨는 그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1994년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네, 예. 그 사건이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예, 지금 예, 화성에 거주는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예. 주소지를 옮기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주민등록상으로? 예,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모 씨가 혈액형이 그 당시에 수사를 했을 때 용의자가 B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모 씨는 O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혈액형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혈액형 관련돼서 오늘 그 상당히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나온 거는 뭐 A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고 뭐 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B형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B형으로 추정을 했던 거죠. 단정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요. 네. 지금 혈액형 하니까 마치 뭐 피해자의 옷까지 묻은 혈흔에서 혈액형을 파악한 걸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책이라든지 그 뭐 옷이나 이런 데 묻어 있던 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혈액형을 분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무슨 혈액에서 혈액형을 도출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뭐 생활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 뭐 여기저기에 다른 사람의 책 같은 것도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땀 같은 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혈액형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근데 기사가 이제 딱 혈액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DNA는 일치하고 혈액형이 다르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혼란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그 문제는 용의자 이모 씨를 경찰이 앞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수사는 뭐 그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 조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거죠. 공소시효는 2006년부로 종료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지만요. 네. 수사라는 게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는 그 제약 없이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부산교도소 쪽이잖아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경찰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화성하고 가까운 인근 교도소로 이감 조치한 이후에 네. 적극적으로 그 경찰이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용의자 이 씨가 예를 들어서 가서 좀 만나서 좀 수사에 예.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영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예,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뭐 꼭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어차피 지금 현재 완벽히 부인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DNA가 지금 5차 사건, 7차 사건, 9차 사건 그 여성의 속옷 종류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나머지 지금 사건도 혹시 그 DNA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경찰이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DNA는 정확도가 99.9999 16자리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100% 수준이고 DNA는 뭐 완벽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염집 남성의 그 어떤 체액이 그 여성의 무슨 그 상이나 이런 옷까지도 아니고 속옷 부분에서 나왔다면 네. 그거를 그 이모 씨가 어떻게 본인이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뭐 어떤 자백을 받고 이 시인을 받는 게 어려워서 이 사람을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제약이 있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법률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든 안 끝났든 간에 이 사건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DNA 새 사건의 DNA는 확인이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일단은 그 당시에 작성했던 각종 증거 서류라든지 증거물에서 또 다른 DNA가 나올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수년 동안 분석을 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 사건은 그 수법 자체가 여성의 속옷 종류, 여성의 어떤 옷가지를 이용해서 제압을 하는 것, 즉 말하면 결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사용해서 살해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살해한 이후에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은닉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이런 것 등등을 따져볼 때 이 수법의 어떤 그 유사성, 이제 저희들은 그 시그니처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전형적인 동일 범위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은 뭐 충분히 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매듭입니다. 매듭. 매듭. 예,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줄을 갖다 주고 일정 부분 매듭을 해보라고 시키면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 자체가 아주 그 특징점이고 과학입니다. 그 매듭의 모양들을 다 분석을 같이 해보면 지금 5차, 7차, 9차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나머지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오늘 여러 군데에서도 그 얘기 했는데 저는 제가 만날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승균 선배님은 아마 볼 것 같다고 그래요. 59명 거기 편성하는데 57명 편성하는데 들어가서 아마 이제 수사하는데 좀 자문하실 것 같아서 보실 것 같은데 수사본부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볼 수 있을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꼭 오늘 그 얘기했는데 난 그 사람을 혹시 본다면 제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이유 없는 피해자들을 비참한 방법으로 살해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일할 사람이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많아지다 보니 나라 수입은 줄고 노인 부양비 등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성쇠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방식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일본식 계속 고용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과 같지만, 기업이 재고용 방식으로 임금을 크게 깎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려금 지급으로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또 외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비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원과 군 상비 병력을 줄이는 것도 검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당장 추진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 계속 고용 제도를 다룬 오늘자 한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가 해리 덴트는 몇 년 전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는 인구 절벽을 한 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치고 감소해 다음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출현할 때까지 경제가 둔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여기서 2018년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역대 가장 출생아 수가 많은 1971년생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출생아 수가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날 때까지 한국은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소비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덴트의 예측입니다. 이 인큐베이터에서 사람을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애프터 서비스 내용처럼 노년층과